여러분, 만약에 복잡한 건설 소송에 휘말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원에서 이제 진실을 가리려고 전문가, 그러니까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아,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지겠구나 기대하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과정이 사실은 아주 까다로운 지렛밭 같더라고요. 그 지렛밭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감정인이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판부 지시를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네. 그 결과가 부실해져서 막대한 시간하고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 건설감정인이 감정인 신문 기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주의사항들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감정인에게 이 공정성과 정확성이 왜 단순한 미덕이 아닌지, 또 어떻게 재판 결과를 뒤흔들고 수억 원의 낭비를 막는 핵심 원칙이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딱 그 점을 보여주거든요. 감정인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줄자 들고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기술적인 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요. 잘못된 감정 결과는 아예 증거로 채택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다룰 이 감정인 신문기일을 충실히 진행하는 게 양쪽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공정한 감정 의무인데요. 이게 그냥 잘해주세요 이런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아주 강력한 의무라고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직업윤리가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감정인은 선서를 하고요. 재판부에 서약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선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와, 이건 법적인 약속이고 어기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죠. 위증의 벌이라니 그 무게가 확 느껴지네요. 심지어 당사자 입장에서 이 감정인 뭔가 좀 찜찜한데 싶으면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감정인이 한쪽 당사자랑 친척이라거나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있을 때라는 항목도 있던데 이건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어디까지가 현저한 사정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조항에 딱 명시된 친족관계 이런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저한 사정은 해석의 여지가 많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한쪽 당사자 이야기만 듣고 고개를 막 끄덕여준다거나 아이고 이쪽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같은 말을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당연히 저 사람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내 감정적인 결론을 미리 내비치지 말라라는 경고가 바로 그 뜻이었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 감정인이 한쪽 변호사랑 그냥 점심 한 끼 먹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정 전체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사례도 있었어요. 정말요? 네. 의도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행동 자체가 문제인 거죠. 감정인은 판사처럼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언행 하나가 전체 감정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과의 접촉은 아예 안 하는 게 상책인가요? 그런데 자료를 받거나 현장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투명성이 핵심 열쇠가 됩니다. 원칙은 명확해요. 자료 취득 같은 꼭 필요한 목적 외에 원고든 피고든 어느 한쪽만 개별적으로 만나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한쪽만 접촉했다면요? 그때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그 표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표요. 감정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감정인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나는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게 일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네. 그 표는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감정인 스스로를 불필요한 의심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왜 저쪽 사람이랑만 따로 만났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런 업무상의 이유로 만났고 대화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아,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신뢰도도 높아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감정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한 감정인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해도 자료를 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모든 게 엉망이 되더라고요. 바로 전제 사실의 확정이라는 개념 때문이던데 이게 감정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성패를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감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감정의 비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공사가 정확히 언제 중단되었는가, 건물 누수의 근본 원인이 시공불량인가 아니면 설계 오류인가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사실들이 확정되어야 그 위에 전문가로서의 의견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헷갈리네요. 감정인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그런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명백하게 A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에 쓰면 안 되고 재판부가 A가 원인이라고 가정하고 감정하시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하지만 법원에서 역할 분담은 명확합니다.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판단하는 권한, 즉 사실 인정은 오로지 판사의 권한입니다. 아, 판사의 권한이군요. 네, 감정인은 판사가 정해준 사실을 전제로 그 위에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이죠. 비유하자면 판사가 소고기, 양파, 간장을 줄 테니 불고기를 만들어라 하고 재료, 즉 전제 사실을 정해주면 감정인은 최고의 기술로 가장 맛있는 불고기, 즉 감정 결과를 만드는 셰프인 셈입니다. 셰프가 마음대로 닭고기를 가져와서 닭볶음탕을 만들면 안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 역할 분담이군요. 만약에 감정인이 재판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겠지 하고 마음대로 사실을 가정해서 감정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판사가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휴지 조각이요? 네, 증거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죠. 그동안 들인 모든 노력과 시간,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감정 비용은 전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감정인 신문 기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한 거군요. 감정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 원고, 피고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감정해주세요. 라고 임무를 명확히 하는 일종의 임무 수행 전 최종 브리핑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정인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시점은 A로 보는 게 맞습니까? 하자 원인은 B와 C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해서 감정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감정서 첫머리에 본 감정은 재판부가 확정한 다음과 같은 전제 사실에 기초하였음이라고 명확하게 못 박아둬야 합니다. 아,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수 없겠군요. 그렇죠. 아주 견고한 감정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인 함정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의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더군요. 특히 공사가 중단된 부분의 비용을 산정하는 기성고 감정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지어진 만큼 돈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큰 함정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원래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다른 기술자들을 불러서 급한 대로 일부 공사를 더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인이 현 상태만 보고 전체 공사비를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건설업자가 하지도 않은 공사까지 다 그 사람 실적으로 계산해주는 셈이 되네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원래 계약자가 시공한 부분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분이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감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각 주장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해야죠. 이걸 무시하고 그냥 뭉뚱그려 계산하면 그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함정은 계산 방식의 오류라고 하셨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상식의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지금까지 쥐어진 부분에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가 얼마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죠. 이걸 투입 공사비 방식이라고 하는데 많은 감정인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정반대의 접근을 요구한다고요. 총 공사비에서 아직 짓지 않은 부분에 들어갈 돈을 빼라는 거죠. 와, 이건 완전히 관점을 뒤집는 거라 이 원칙을 모르면 감정 전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돈을 내는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 건물주 입장에서요? 네, 건물주 입장에선 이미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완성하려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10억인데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3억이 든다면 기성고는 7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간 돈이 8억이라도요? 네,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 8억이라도 기성고는 7억으로 평가되는 거죠.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하자 감정은 어떤가요? 이것도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을 찾아서 보수 비용을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역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감정인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일종의 탐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탐정이요? 네, 하자의 원인이 정말 시공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거든요. 가령 설계 도면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 또 건물주가 환기를 제대로 안 시키는 등 사용을 잘못해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겼을 수도 있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군요. 시공사 잘못이 아닌데 시공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닳는 노후화 문제입니다. 20년 된 아파트에 생긴 균열하고 2년 된 아파트에 생긴 균열의 책임 소재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감정인은 이 하자가 100% 시공 불량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노후화가 한 30%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보수비 산정이 가능하죠.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감정 시점 문제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을 해야 하는데 왜 이 언제를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망가진 건 똑같은데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도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요? 네. 공사비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나 자재비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2020년의 철근 가격하고 2024년의 철근 가격은 완전히 다르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감정 금액이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감정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원칙은 계약서에 정해진 시점이지만 보통 그런 약정은 잘 없죠. 그래서 청구 내용에 따라 기준 시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사 계약이 해지돼서 기성고를 청구한다면 계약 해지 시점이 기준이 되고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다면 추가 공사 완료 시점이 기준이 되는 시기죠. 하자 보수비는 또 다르더군요. 자료를 보니 건물이 완성된 시점이 아니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요. 네, 그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보수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죠. 이렇게 기준 시점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이 신문기일에서 이번 감정의 기준 시점은 5555년 5월 5일로 확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정하고 넘어가야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보니까 법원 감정인의 업무는 단순히 건물을 측정하는 기술자를 넘어서 엄격한 법적 절차와 정밀한 방법론, 그리고 절대적인 공정성의 조화가 이루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 분야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절차들, 그러니까 이해관계 공개부터 당사자와의 투명한 접촉, 감정의 설계도인 전제사실 확정, 그리고 감정 대상과 시점의 명확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감정보고서가 한쪽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가 아니라 모두가 신뢰하고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하나의 오류가 재판 전체를 뒤흔들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지침들은 결국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차가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분쟁 속에서 이렇게 철저히 기술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감정만으로 과연 소송의 중심에 있는 인간적인 갈등까지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더 크고 감정적인 퍼즐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일까요?